태평양 전쟁이 터진 지 7개월째인 1942년 6월 초에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 쳐들어간 일본군.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 동쪽에 미군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으나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고 이후 미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지역은 주로 서쪽이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일본은 알류샨 열도 서부 지역 사수를 결정하고 곧 미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처음 점령한 곳은 아투섬과 키스카섬이었고 미군이 더 동쪽에 있는 아닥섬에 상륙해서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키스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아투섬을 포기하고 병력을 키스카로 옮겼다가 미군이 아투섬으로 들어와 앞뒤로 포기될 것을 염려해 다시 아투를 재점령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이전의 북해지대를 확대 개편하여 북해 수비대를 새로 창설했고 대본영 육해군 중앙협정에 근거해 해군 제5함대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아투섬 재점령이 결정된 것은 10월 20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육해군 중앙협정은 11월 1일로 이때는 이미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에서 8월의 테나루 전투에 이어 9월 중순에는 일본군의 첫 번째 총공격인 에드슨 등선 전투, 10월 23일부터 26일에는 2차 총공격이었던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벌어졌고 두 번 다 일본군이 크게 패해 대본영에서는 초비상이 걸려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아투섬 재점령은 10월 하순부터 시작해 1942년 11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됩니다. 하지만 아투와 키스카에 대한 일본군의 보급은 절대 쉽지 않았는데 아닥섬에서 발진한 미군이 키스카 및 아투섬 그리고 그 내에 보이는 일본 함정을 자주 공격했고 이곳 근처의 바다도 매우 험해서 항구도 없는 섬들에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장비 양육도 거의 못 이루어져서 알류샨 서쪽에 일본군이 새로 만들려던 비행장도 공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급 등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아투섬에 새로 들어간 일본군은 당시 일본령이었던 쿠릴 열도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들이었는데 이 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요네카와 이사무 중좌였습니다. 이 사람은 중일전쟁 때 공로를 세워 훈장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당시 어느 일본군 장교가 남긴 요네카와 중좌에 대한 회상에 따르면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신경통을 달고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술을 워낙 좋아해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항상 북진론을 외쳤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잠깐 나왔지만 북진론이라는 것은 주로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 하던 일본 육군이 주장한 것으로 일본 육군은 미국과의 전쟁은 육군의 관심사가 아닌 해군의 전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6개월 전에 유럽에서 독소전이 터지면서 북진론이 더 크게 대두되었으나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이 1941년 7월에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사할린 등의 석유로는 전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서 북진론은 자연히 인도네시아의 석유를 노리는 남진론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1942년 10월에서 11월이면 아직 일본이 전면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전이라서 아투섬 일본군 지휘관이던 요네카와 중자도 북진론을 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네카와 중자는 쿠릴 열도에 있을 때부터 부대의 자급자족에 관심이 많아서 아투섬으로 출발할 때도 당번병에게 야채 종자를 따로 챙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네카와는 술에 취하면 호방한 성격이었고 평상시에는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아투섬에는 주로 요네카와 중자의 부대가 자리 잡았지만 북해 수비대 사령부는 키스카 섬에 두었고 사령관은 미네기 토이치로 육군소장이었습니다. 일본군 북해 수비대 사령부가 있는 키스카 섬과 미군 근거지인 아닥, 둘 사이의 거리는 약 390km입니다. 키스카 섬의 서쪽에 있는 아투섬을 따로 나타내보면 아투 근방에 시엠야 섬이 있는데 일본군이 아투의 방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곳을 점령하려다가 파도가 높고 양육을 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군은 키스카 섬 앞에 있는 암치트카 섬도 노리고 있었는데 미군의 니미츠 제독도 이 섬에 대한 보고를 일찌감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보다 먼저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활주로 만들기에 유리했지만 대부분 늪지대라는 것이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찬 아닥 비행장에서도 미군은 그동안 임무를 계속 수행해서 니미츠 제독은 암치트카를 일본군보다 먼저 점령해서 그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알래스카는 태평양 전쟁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194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알래스카 지역에 54만 7천 톤의 물자가 보급돼서 과달카날이 있던 남태평양이나 맥어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보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알래스카 지역은 16,000여 명의 병력이 보강되어 미군에서 비교적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42년 10월 28일에 완공된 알래스카 하이웨이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를 거쳐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잇는 이 도로는 만들어질 당시 총 길이가 2673km였고 미 육군 공병대 병력 약 1만 명을 동원해 건설되었는데 그중 약 3분의 1 정도가 흑인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건설 비용을 전부 내고 종전 6개월 후 캐나다 영토 안의 도로를 캐나다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국 영토 안에 도로가 건설되도록 허락했습니다. 1942년 3월 9일에 착공된 이 도로는 8개월이 채 안 되어 완공된 셈인데 이것을 보아도 당시 미국이 남태평양과 더불어 알래스카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소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루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43년 1월 4일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이 커맨더 오브 더 노스 퍼시픽 포스로 알래스카에 부임합니다. 전임 테오볼드 제독은 육군의 버크너 장군 등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본인 스스로 교체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고 이제 새로운 킨케이드 제독은 알래스카의 미군 지휘부를 갈등 없이 조정하고 아투와 키스카 등 알류샨 열도 전체를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1942년 동안 사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및 과달카날과 산타크루즈 해전 등 여러 대규모 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었고 미 해군 내에서는 전투가 있는 곳에 킨케이드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걸맞게 알래스카에서도 킨케이드 제독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미군이 이전부터 계획해오던 암치트카 점령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1943년 1월 12일) 아침 약 2,000명의 미육군 병력을 태운 선단이 키스카 바로 앞에 암치트카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륙 예정 지역은 섬 남쪽의 콘스탄틴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날도 날씨는 안 좋아서 구축함 함교 높이만큼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사실 상륙일도 원래 9일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12일로 미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발대 병력을 싣고 오던 수송선이 아서 미들턴이었는데 이 수송선을 호위하던 구축함이 워든이었습니다. 수송선이 임무를 마치자 워든도 콘스탄틴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이 지역 해상은 바닷속에 숨은 암초와 수면 위로 여기저기 바위가 솟아오른 곳이 많았고 거센 파도가 구축함 워든을 바위 위로 내동댕이 치다시피 해서 엔진룸 부근 선체에 구멍이 나서 순식간에 동력을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든은 암초 위에 박힌 것처럼 되어 견인 시도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진 왼쪽이 좌초된 워든이고 오른쪽에 있는 구축함이 견인을 시도한 듀이입니다. 워든에서는 곧 퇴함 명령이 내려졌고 이 사진에는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워든의 모습이 보이고 구명정들도 보입니다. 워든은 함체의 손상이 가속화되어 함이 둘로 갈라진 다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둘로 쪼개진 다음에 전복되어 침몰해버린 워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해수의 온도는 섭씨 2도 정도였고 대부분의 워든 승조원들이 구조되었지만 14명은 익사했습니다. 이것이 미군 암치트카 상륙의 유일한 인명피해였습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항구 내에 있었고 미드웨이에서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호위했던 워든은 이렇게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암치트카의 상륙 작전을 진행하는 미군의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모습이 보입니다. 구축함 워든의 침몰 이외에 미군의 상륙 작전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미군은 키스카 섬에서 겨우 100km 떨어진 암치트카 섬을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한 명도 없었고 키스카에서도 이날 미군의 상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바로 활주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기 직전인 1942년 12월 31일 일본 도쿄의 황거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려
과달카날에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큰 패배를 맛본 일본군은 이제 북태평양 지역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요. 대본영과 도조 히데키 총리 겸 육군 대신은 1943년 4월 혹은 5월에 미군이 알류샨 열도에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본영이 이런 예상을 한 것은 1942년 12월이었고 다음 달에 미군이 암치트카를 점령했는데요. 당시 육군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사나다 조이치로 대좌의 일기에 따르면 1943년 1월 10일경에 키스카의 육군 2,500여 명과 해군 1,300여 명, 그리고 아투섬에 육군 병력 1,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력 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 힘든데 부대들이 서로 이동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작전과장의 기록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암치트카 상륙 당시 미군을 괴롭혔던 날씨가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아서 열흘도 넘게 지난 1월 23일이 되어서야 일본 정찰기가 암치트카의 미군을 발견합니다. 키스카 일본군도 암치트카를 직접 병사들을 보내서 정찰한 적이 있으나 늪지대가 많아 활주로 건설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군 공병대가 악조건을 극복하고 얼마나 쓸만한 활주로를 만드느냐였습니다. 일본군은 암치트카의 미군을 발견하고 이후 이식 수상 전투기들이 소규모로 공습을 감행했으나 활주로를 건설하는 미군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1월 28일 활주로 작업을 완료하고 바로 P-40 워호크 전투기 편대가 암치트카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공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완성된 암치트카의 활주로를 1943년 1월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왼쪽에는 이런 점 같은 것이 눈밭에 있는 게 보이는데요. 1943년 3월에 암치트카 활주로를 P-40 전투기와 함께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섬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이 생활하던 텐트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졌던 대로 활주로도 진흙투성이인 것도 보입니다. 활주로 완성 이후에 암치트카에도 기지 건설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군은 여기서 지척에 있는 키스카 섬의 일본군을 매일 공습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7에서 8번에 걸쳐도 공습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2월이 되면서 일본군의 알류샨 열도 방어도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암치트카의 점령으로 키스카 방어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었고 미군의 공습 등으로 보급은 계속 어려웠고 비행장 건설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난관을 일본군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지 그리고 미군은 어떻게 공격을 강화해 나갈지 고민하는 사이에 1943년 3월 알류샨 근해 해상에서 미일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